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까요? 하게 되면? 아 이거 돌렸잖아요. 후보님이 사셔야 우리 당이 산다라고 말하지만 후보님이 사셔야 제가 살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풍토기조차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악의적으로 느껴지고요. 네. 이거는 그냥 업무를 정리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합리적으로 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김민석 지금 네. 총리 내정자잖아요. 네. 노영민 저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김민석 돌았거든요. 후보자가 네. 네.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고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안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소통을 뭐로 생각했냐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로 생각해요. 두어스 정말 소통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들은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도 여론으로서는 또 주권자들로서는 굉장히 관심 가는 대목. 네,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우리 저 최윤경 기자 올라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밑에 지금 장비를 정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늘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보험들이 우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24시간 상담 예약을 받고 있고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갑자기 생기는 이런 불상사들 사전에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6월 5일 목요일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국정 운영 어떻게 할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취재를 또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은 난리가 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훌라후프와 턱걸이를 하고 계신 훌라이프 겁나 커요. 왕 진짜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훌라후프. 와. 이따 다시 뭐 영상 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대선 후보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국힘 이야기까지 오늘 전해드리죠.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품격의 진격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 때보다 특히 우리 정호김 의원님 만날 때 더 유독 좀 엘레강스한 모습을 네, 보여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지기 되나요? 싫다. 네, 잘. 그런 마음들이 좀 네.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다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트북이 문제였나요? 해결 받습니다. 해결 봤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해도 되겠죠? 예. 네. 자, 오늘 뉴스 한번 또 잘 정리해 주실 텐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되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그 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염원에 응답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 취임 선서를 동시에 내보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중요한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네, 뭐 실용 뭐 이게 이제 제일 핵심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국민 통합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통합이 쉬운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들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고 어떻게 통합을 할지 이건 좀 우리 장윤주 변호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 혹시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또 강하게 의지를 가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선거운동 처음 시작하는 날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 여기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서 운동화 빨간색 파란색 섞인 거를 신으면서 네. 국민 통합하겠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해서 반통령 말고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취임 선서에서 이제 취임사에도 묻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점심 오찬을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모습도 통합의 상징이고 또 비빔밥도 그렇죠. 드시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일단 통합을 하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를 인정해줘야죠. 존중해줘야 되고 네.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고 파면되고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를 배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들어보고 인정하고 존중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서로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나 공약들이 여러 가지를 냈는데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의견을 합치해서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도 통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어제 네. 비상 경제 관련 점검 TF 바로 띄우고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짚는 모습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경제 행보이면서 또 국민 통합의 행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분열하겠다는 대통령은 없었고 이게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통합을 한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뭐 어떤 것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아마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걱정인 건데 혹시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취임 선서 중에 통합은 유능의 지표다라는 네. 말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음. 그만큼 쉽잖아요. 유능함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인내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최고 위치, 권력을 쥐게 되면은 누가 옆에서 쓴소리하는 거를 굉장히 못 참아요. 그것만 이제 그 해소할 수 있어도 상당 부분 통합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00마디 말보다 네. 한마디 행동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이틀째잖아요. 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지켜보는 게 지금의 단계이지 이러한 그 통합을 지금 우리가 지상 과제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뭐 사소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또는 다시 정파적인 네. 그런 그 정쟁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고장난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네.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걸 손으로 직접 박수를 보여주시네요. 짝이에요. 역시. 박수자. 설명을 아주 어때요? 편하게 해주시네요. 여튼 그리고 그 네. 사진을 보면 요새 네. 뭐 넥타이 있잖아요. 어제 취임 선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국무회의 때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거 섞여 있는 넥타이를 사실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네. 않는 디자인인데 저걸 이제 계속 메고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네.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화제가 된 사진이 몇 개 더 있는데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찍은 사진, 가장 먼저 찾은 분들이 그 청소 노동자들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이 좀 있죠. 네, 그 12.3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계엄군을 온 힘을 다해 막은 방호 직원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국회 곳곳을 묵묵히 청소했던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12월 3일 밤에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방호 직원들과 청소 노동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가족
뭐 사회도 보면 뭐 청소를 또 하셨던 뭐 어머니나 뭐 여동생 네, 아버지와 네, 남동생. 아버지와 남동생. 네네. 그런 얘기들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스토리가 좀 있었고요. 어제 화제가 좀 된 사진들 잠깐 보여드렸고, 그리고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비빔밥 오찬했던 그 장면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들과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지자 뭐 이런 이제 주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를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여야 회담을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제 이거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정말 국회에서 오찬을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랑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을 다 모아서 비빔밥 오찬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보자. 라고 하면서 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요거 잠깐만 이것도 들어볼까요? 볼까요? 네.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굳은 표정으로 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근데 통과가 되는 법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한 법원 조직법이나 이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는 않고 특검법 3개를 통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것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네. 먼저 특검법 3개. 네. 네. 자, 이렇게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일단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야당 대표니까 관련돼서 법에 대해서 법안들 뭐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잖아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공직선거법이나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 네.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하는 법안인데 이런 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식사를 점심 식사를 야당 대표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꼭 당연히 근데 뭐 할 수 있죠. 야당 대표니까 네. 얼마든지 우려하는 사항 지적할 수는 있다. 네. 할 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뭐 공직선거법이나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는 건 아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3대 특검법 있잖아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네. 그다음에 검사 징계법 관련된 거 이런 부분만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오늘 안 하면 다음에도 안 해요? 어떤 거요?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네.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안 올라가요. 그렇진 않죠. 오늘 본회의는 올라가지는 않지만 근데 네. 지금 방점은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방점은 오늘 올라가느냐 다음에 올라가느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이 초거대 그 여당으로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하람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네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굳이 식사 정치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뭐 야당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네네.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한 못 믿어움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야당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몰라요. 수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론으로 누적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통합에도 굉장히 그 지장을 주거든요. 아마 지금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우는 띄워놓지만은 당장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세계의 내란 관련한 그거 먼저 그다음에 하고. 네. 김건희 최상병 관련한 것을 네.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런 예민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 상당히 논쟁거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혹시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첫 만남의 자리고 자, 앞으로 이제 끊임없는 대화를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네. 굳이 첫날의 만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법안 처리와 관련된 얘기 같으면 차라리 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관한 결국 국회 통과할 테니까 그걸 왜 대통령한테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뭐 반영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걸 왜 대통령한테 얘기하느냐에 대한 뭐 지적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니 자기 예. 입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소신껏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뭐 매너 뭐 이런 관점에서 이걸 왜 첫 만남에 이렇게 어려운 네네네.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리더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과거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소통을 뭐로 생각했냐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로 생각했어요. 두어 스태핑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만나가지고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말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막 앞치마 두르고 그게 그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정말 소통은 아니 무슨 뭐 다시 친구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젊은 야당 대표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에 방점이 찍힐 게 아니라 이러한 얘기를 들은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도 여론으로서는 또 주권자들로서는 굉장히 관심 가는 대목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뭐 야당 대표로서 이런 예. 말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크게 실익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당 당 대표가 아니에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그 본인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함께 대통령이 됐다. 모두의 네, 대통령이 네.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런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과 상의를 해야죠. 국회 내에서 상의할 일인 것이 맞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비명태 비대위원장이나 뭐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여당의 원내대표와 이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 법사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참석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뜰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뭐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해보던가 네. 아니면 뭐 수정안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되는 네. 것 아니겠나라는 그 말도 생각이 다 들어요. 맞는 말인데요. 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그 동기, 그다음에 원인, 제공 이걸 누가 했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만큼 대통령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지 않을 거라 기대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꾸려서 내각을 꾸리고 또 어떻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할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느냐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치가 됐어요. 대거라고 하기엔 많은 사람을 임명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막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최소한의 인원을 임명한 상황인데 국무총리에 4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네. 여긴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지명을 한 상태고요. 국무총리. 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충청이 지역구인 삼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을 했고 네. 안보실장에는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을 여기는 비례대표 의원이죠. 임명을 했고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인의 강유정 의원을 이 임명했습니다. 사람도 이제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네. 끝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인선은 혹시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이제 취임하자마자 인선이기 때문에 예. 본인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뭐 내각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포진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 이런 것으로 이제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무총리의 경우는 과반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론이겠죠. 이제 검증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능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아주 꼭 드는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김민석 든다면은 총리 후보자. 계엄 네. 선포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걸 아주 쪽집게처럼 딱 맞춰가지고 또 그 서울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었죠. 네. 그리고 워낙에 이 언변이 좋고 아마 우리나라의 김영삼 전 대통령 이래로 상당히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에 그 당선된 사람이고 그런데 과연 검증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그냥 무난하게 통과하느냐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가 이제 결정될 것 같고요. 저 솔직히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 위성락 씨는 좀 알아요. 외교관이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러 대사를 했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주러 대사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찾아볼래다가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그렇지 했어요. 예, 공사 옳지. 네네네.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네, 네, 옳습니다. 잠깐 반말이 나왔는데요. 그 공사를 또 했는데 지금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이종석 지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대미 자주파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사이에서 대미 자주파로 알려진 것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도 대미 자주파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통화가 아직 아직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어제 생각하기에는 어제 밤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트럼프가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면은 푸틴하고 푸틴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음. 근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나오는 이 반응들이 말입니다. 미국이 크고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결국 한미 관계를 잘 컨트롤하는 게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인데 네. 지금 조금 조짐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잣대는 누구를 외교 안보의 중요 포지션에다가 올려놓느냐 이걸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의 그 대화에 대한 제스처에도 지금 시큰둥하고 있는데 과연 새 정부와 먼저 대화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임명은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은 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아니 저는 일단 뭐 지금 외교 안보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정호부 의원님이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일단 뭐 진영 여부를 떠나서요. 항상 인사를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탕평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에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부분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번 인사는 그런 걸 그래도 균형점 있게 잘 가져간 인사다라고 좀 그래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네.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합을 맞춰왔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여름쯤이었죠. 아무도 계엄 얘기 믿지 않을 때 홀로 굉장히 외롭게 계엄에 관련해서 확신에 쳐서 주장을 하셨던 네, 분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애티튜드가 점잖고 막 이런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시적절하게 메시지를 강경하게 나가야 될 때는 또 강경한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 철학이나 정책적인 비전을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2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강훈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평가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네. 당연히 광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로 분류는 되지만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런 면에서는 탕평 인사로 볼 수도 있고 네. 특히 당내에서는 전략이랑 기획 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고 네. 대선 과정에서도 상황실장 지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를 근데 받기 이제 때문에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지역구 의원이고. 배지를 던지고 가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충청 지역의 삼선 의원이었는데 본인 지역구 던지고 지금 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강유정 대변인은 어쨌든 뭐 비례, 비례대표니까 대통령실 가더라도 이제 다른 비례 순번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다 삼선 의원인데 네. 그걸 이제 던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스텝을 개인적으로는 뭐 좀 꿈꾸면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임태희 실장이 그랬고 예.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저 충청도에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김종석 나는데요. 실장이 첫 실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저기 누구요? 노 글쎄, 내 노 생각한 네. 거예요. 어. 근데 네, 그런 죄송합니다,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어차피 네. 여기서 보궐선거도 해야 되고요. 음. 그만큼 이제 신뢰가 깊다. 그다음에 일머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 나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김민석 지금 네. 총리 내정자잖아요. 네. 노영민 실장. 근데 원래 맞아요. 네. 그분이 저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김민석 돌았거든요. 후보자가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총리로 내정하는 것이 네. 벌써 내년에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포석을 두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커리어 스펙을 더 쌓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능력과 뭐 충직으로 이제 내정을 했다고는 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원래 서울시장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교통 정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고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안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 나갈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네.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뭐 총리 자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아니 정리를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해주는 건지.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서울시장 도전하실 것 같다라고 예견되는 분들은 많이 거론이 돼요. 네. 물론 김민석 지금 지명자 같은 아니, 경우에도 그 중에 선언면이에요. 그중에 선언면. 아니 근데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까지 생각하면 네. 꽤 많으신데 뭐 김민석 지명자님도 마찬가지 그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건 맞는데 저는 이게 무슨 뭐 그 후보를 교통 정리한다 뭐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관련된 얘기도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질문으로 야당 의원 누군가가 한 명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나갑니까? 네,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총리직 던지고 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아마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스스로 대답할 뭐 일이 있다. 능력이나 아니면 뭐 정무 감각 등은 충분히 총리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이 김민석, 이종석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놨거든요. 어제.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서부터 불확실성과 편향성이 뚜렷하다 이러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외교안보 라인에도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김민석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정말 불안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을 임명했다. 만약에 소수당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한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유정 대변인 또 위성락 실장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빠지면서 네, 거기 이제 다음 비례대표 순번들이 이제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이 좀 있군요. 이거 근데 논란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를. 예. 근데 이제 비례대표 2명이 빠지면서 다음 밑에서 비례대표 올라와요. 순번이 승계가 예. 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예. 없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옛날에 비례 맞아요. 정당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많은 세력들이 연합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승계하는 사람 중에 최혁진 의원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기본소득당 추천, 용해인 그 맞아요. 의원이 있는 예.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추천 목소리 이제 예, 간 비례대표에 거죠. 올라와서 예. 순번에 있었는데 민주당에 통합된 뒤로 이분이 민주당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소득당으로 넘어갈 생각이 나는 없고 나 그냥 민주당 남겠다고. 의원 할 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용해인 의원이 매우 화를 내면서 민주당에선 최혁진 그 새로 의원된 사람 제명해야 된다. 제명하라고. 이 사람 의석 도둑질한 거다. 우리 당으로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네. 사기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정치적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직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이거는 뭐 용해인 의원 뭐 주장도 뭐 일리는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고 또그 최혁진 의원이 판단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 비례로 들어와가지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예. 조정원 의원은 거기 있다가 민주당 있다가 자기 당 만들었다가 국민의힘까지 갔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본인의 되는 의지에서 건가? 이렇게 간 건데 네. 지금 용해인은 우리 당 몫으로 간 건데 네. 우리 당 몫을 달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당사자의 의사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남겠다라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이 나서서 제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니 근데 이거는 들어요. 좀 예민한 문제인 것이 네. 저는 뭐그 네. 비례대표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출당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탈당을 못 하죠. 어쨌든 기본 소득당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왜요? 아니, 엄연히 정당인데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아하게 되게 저렇게. 그다음에 뭐였지 아까 시민 뭐? 보통 아무튼 그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가 맞습니다. 이래서 네, 문제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찌됐든 예. 그 어떤 면에서는 기본 소득당으로 해가지고선 번호를 받았으면 기본 소득당이어야 하는 그런 준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당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참 출당이 아니고 탈당을 못해요. 못해요. 네. 탈당을. 탈당하면 그냥 의원직 내놓는 날라가고. 거죠. 근데 지금 출당을 시켜주면 좋고. 이분은 탈당을 해가지고서 민주당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비례 정당이 민주당이 흡수가 됐죠. 됐어요. 흡수됐다 지금 또 다시 독립했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만 남아 있고 대부분은 흡수가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긴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이제 거기 좀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네. 네. 더 쉽지가 이상 않습니다. 노 네. 커멘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인선들도 지금 뭐 하마평 오르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네, 그 통일부 장관으로는 예. 정동영 의원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성환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복지부 장관은 정은경 전 네네. 질병관리청장, 네. 질병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칭찬하실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정이 되면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하여튼 방향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좀 기용이 되는 것 같다 정도. 네, 아마 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쵸. 찾느라고 즉시 그렇게 된 것 업무 투입. 같아요. 네.
인수 기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국무위원 전원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싹 받아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는 수리하고 나머지는 다 반려했습니다. 지금 너네 갈 때 아니고 불편하겠지만 일단 같이 일을 해야 한다. 국무회의가 그래야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질 성립이 않잖아요. 되죠. 지금 네. 정족수는 채워야 한다. 네. 그렇지만 박성재 거는 받아줄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오늘 실제로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원래 어떻게 해요, 보통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의 네. 불편한 불가피한 동거가 측면이 있을 있어요. 수밖에 없죠. 그 현실적으로. 교체 기간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을 있습니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하는 거는 이 역시도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사의 표명 정도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반려하는 과정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공동 같이 이제 좀 불편한 동거.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 기간이 네. 있다가 예. 이제 새로 인선이 다 마무리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물러나는 네. 거군요. 현실적으로 이건 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근데 박성재는 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더해서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그렇죠. 않나요? 안가회동 사임 뭐 네. 그런 다양하니까.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무회의는 열어서 현안들을 해결하되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예를 든다면 국회의 청소 노동자들과의 그 회동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란 세력은 응징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박성재 장관만 사표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딱 보이죠. 내란 종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네.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저는 보인다고 검찰 생각합니다. 개혁이요? 예, 공약 중에 있어요.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이루어졌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러니까 네. 미완의 검찰 개혁이었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더 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검찰 개혁이 완수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투표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민의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성재 법무장관이 사실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당연히 비상계엄 다음 날에 있었던 대통령 안가 모임의 그 멤버 중에 하나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사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이 의지는 저는 국민 통합과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해요. 또 혹자는 아니 국민 통합한다고 하면서 내란 종식 너무 강조하는 거 너무 말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했어요. 봉합은 그냥 문제 대충 덮고 일단 넘어가 보자 이건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열망과 그 민심은 내란만큼은 철저히 종식해서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국민들께 총칼 들이대면 큰일 난다라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종식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렇게 어쨌든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뭐 그래도 필요할 텐데 네. 지금 대통령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고 네. 무덤 같다는 얘기까지 했던데 네, 공백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대통령실의 공백이. 그 뭐 어느 정도나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용산 집무실로 갔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와보니까 꼭 무덤 같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JTBC 기자들도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취재했는데 대통령실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로 그동안 오가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나 이런 종이 같은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새로 출근한 직원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기가 사람이 있었던 공간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서랍이 다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 문서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연결부터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인터넷 인터넷이 안 돼, 연결도 해야 인터넷이. 돼요? 예, 인터넷 연결은 인터넷 비교원과 그렇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상황이 지금까지 몇 달이 그럼 이어졌었던 모양이죠. 대통령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데 다 출근하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용산에 가면
직원들은 오간다고 했었는데 다만 많이 휴가를 가기도 했고 이제 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타이트하게 업무가 돌아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당장 그래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건 제가 참- 대통령실에 근무해보지 않아서 예.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는데 일단 컴퓨터나 프린터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들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적어도 인수인계의 과정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 어쨌든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 지시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말입니다. 정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5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가지고 인수위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올 때 항상 그때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요. 그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명확한 얘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나갈 때도 그땐 청와대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싹 가지고 나갔는데 뭘 하나 흘려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그 단초가 돼가지고 수사를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그때는 이제 탄핵으로 소위 그 인수위 없이 그냥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때도 뭘 흘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흘린 게 아니라 내부자가 뭐 그 캐비넷에 새로운 넣고 정권에게 그거를 바친 거예요? 뭐, 예,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네.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도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돌아다니는 네, 이야기를 네, 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선 그래도 규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닌데 구멍가게도 치워주고 나가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핵심이 입주 청소 이런 느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실에서 고의적으로 서류를 그렇죠. 파괴하고 증거인멸 같은 거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핵심이죠. 네, 정권이 교체될 때 그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문서가 쌓여 있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어 있다라는 걸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항상 새로운 정권 초기에 나왔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환기시켜 드릴 수 있다. 정권 교체기에 늘 이런 비슷한 뉴스들은 좀 있더라. 나왔어요. 뭐 그래서 네. 인수인계 잘 안 되더라 이런 뉴스가 좀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빈 채로 인수인계 받은 거죠. 빈 채로. 네.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컴퓨터도 없고 뭐 기본적인 거 프린터기도 정도는 없고 뭐 갖춰야 제가 되는 지금 그 인터넷이 안 얘기예요.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 그래서 다시 뭐 네. 복귀 명령을 명령. 내렸다 그러는데 그 일반 공무원들도 어떻게 의식 구조가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도 못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아니, 안 근데 가요. 네. 우리가 민간 회사에서도 네. 회사랑 뭐 정말 안 좋게 퇴사를 해도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인수인계를 커녕 뭐 프린터기조차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악의적으로 느껴지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지금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는 그냥 업무를 정리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합리적으로 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뭐 이분 나오시니까요. 그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난립니다.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 경쟁 뭐 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습니다만 아주 그냥 이 특히 그 텔레그램방 뭐 이런 데서는 서로 막말이 막 오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네.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대선 패배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김승수 의원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열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긴급 의총이 사법부 장악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지도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사퇴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원내대표는 다시 그냥 뽑아야 되는 뽑아야죠. 겁니다. 누가 뭐 수리해 줄 건 아니고 네. 그냥 사퇴하면 사퇴. 끝. 네. 왜 이렇게 근데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사퇴하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계속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기가 있지 않아요? 6월 30일. 비대위원장의 임기. 네, 6월 30일까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임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임기를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내로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 많았죠. 특히 이제 친한계에서 많았는데 결국 뭐 권성동 원내대표 는 내려왔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또 새로운 싸움들이 예상이 되고 아니 이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권을 누가 쥐느냐가 다음 당권. 본격적인 이제 싸움인데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새로운 비대위를 띄울 것이냐의 질문이 이제 있는 네. 것이고 그걸 뭐 염두에 두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 체력하면 이분만한 분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 후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운동하는 장면을 올렸어요. 대선 패배 하루 뒤였는데 어제 오전에 관악산에 올라서 운동하는 장면을 아유. 올렸습니다. 저는 진짜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인정합니다. 왜 파란색을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는지는 입고 해석이 매우 적응이 빨라. 네, 매우 분분한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저는 이 체력 하나는 어우, 진정으로 너무 대왕 올라오고 너무 커. 아 저런 예, 올라왔고요. 네.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너무 대단해 저거는 진짜. 네. 굉장합니다 지금. 진짜. 걸어간다 또. 네, 저렇게 걸어서 걸어간다. 저렇게 돌아요. 와우. 네. 아 근데 저는 네. 저 동영상보다도 네. 제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네. 저걸 김재원 전 의원이 네, 찍어서 맞습니다. 올렸다는 그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아 본인이야 동네 산에 올라가서 그건 어르신들 많아요. 맞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산스장이라고 산에서 헬스하는 곳이 산스, 있어요. 네. 산스. 그러니까 근데 저 훌라후프 한번 돌리면 그 산수장은 싹 그냥 소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는 옆에서 거죠. 아무도 못 아, 하겠어.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네. 하셨겠죠. 나는 자연이다 인트로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 영상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린 네. 김재원 네, 이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뭡니까? 그걸 제가 뭐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만큼 건재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하고 40%를 넘긴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의 그 선거는 단 한 표 차이로 이겨도 승자가 독식하는 구도이지만 네. 요번에 보니까는 김문수 플러스 이거 다 의미 없는 네. 얘기긴 하지만 이준석 하면 49.49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49.42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의 그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만큼 이제 쌓아놓은 당내 지지세가 있다라는 판단을 본인보다도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담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어머. 네. 특종. 예. 단독. 아 이거 특정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는데 예. 김문수 그다음에 누구야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왜 반말하는 일로 앉아. 동영상 이거. 그래서 네. 제가 그거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면? 나경원한테 한 거래요. 근데 그게 조작이 됐다. 조작 왜곡 이런 표현이 참 정치권에서 많이 나. 그래서 본인도 그것 때문에 아마 소가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혹시 방송 나갈 일 있으면 그거는 정장을 하고 뭐 해주겠다? 사실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그때 말 해명을 끝에 하지. 그러게 예. 말이에요. 말 끝에 아니 오늘 그만둔다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화 끊자마자 시간상 10시 46분에 네. 사퇴를 공식화했더라고요. 하여튼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했던 그 무례한 행동이 아니고 나경원 나경원- 의원한테 했었던 거래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 말도 말을 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말도 하던데요. 내가 10살이나 더 많으신 그 선배한테 네. 반말하겠냐? 그랬겠느냐고 그 그러면서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네,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진짜 진작 얘기했었어.
오해 풀렸을 텐데. 희한한 일이네. 여튼 뭐 그런 통화가 있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는 그 자숙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새로 누군가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네. 급히 올라오기 위해서 끊었어요. 아, 전화를. 천천히 그래서. 오셨어도 네.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길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 왔어요, 근데? 네. 저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이 지금 같이 있었군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 이거는 번호로 진짜, 네, 네, 왔다는 네, 거죠. 이거- 네. 투머치한 인포메이션이네.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전 장관이 어제 그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생경한 거예요. 원래 그동안은 이런 큰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한 후보들은 네. 캠프 해단식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죠. 근데 어제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큰절하고 사죄하긴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당내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하고요. 뭐 개헌과 관련해서 거리를 선명히 두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나름 선명하게 비판을 막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그냥 갈 게 아니라 당권 다툼이 되었던 아니면 이 보수 재편 과정이 되었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가 되었던 내 역할을 할 거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선 패배를 놓고 보수 지정에서는 이게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가지고 서로 지금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국면인데 거기에서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잘못이 있겠지만 내 잘못보다는 당의 잘못이 더 크지 않나라는 얘기로 약간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보여서 네네네. 사실 이런 장면을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해도 별로 좋은 모습 같지는 않거든요. 책임이 일단은 내 책임이요 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책임보다는 당에 먼저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네. 선거 과정에서 당무 우선권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으로서는 좀 어색해 보였다. 아니 그 국민의힘 약간 분위기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전 후보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해서 대통령 후보로 딱 올라간 게 아니고 당에서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주류들 사이에서는 아유 우리 어쨌든 한독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한동훈이 하도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이 사람 막을 사람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한동훈은 막아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랑 이제 나중에 한덕수 해갖고 한덕수로 우리 대통령 후보 낸다. 김문수는 뭐 큰 의미 없는 사람, 우리가 그냥 만든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데 이거 그래서 맞습니까?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신없이 달렸을 거 아니에요 캠페인을 뭐 그랬겠죠.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마 그 부분이 북받치면서 아마 울분이 좀 섭섭한 생기지 말이죠. 않았나. 네.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 힘이 그 세 개의 어떤 그 파벌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계 김문수 파벌이요? 그러니까 지금 캠페인을 열심히 뛰었던 제가 그래서 여기서 OBYB 소리를 했는데 네. 당 주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권 때 소위 친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친윤이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 음.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자기 그 타이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당 안에. 그리고 이제 김문수계가 따로 생긴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문수계.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뭔가 자리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한이 분이 있은. 좀 네. 쌓여 있는 아. 김재원 전 의원 지난번에 그 김행 행. 네. 또 차명진, 박계동 이런 네네. 예? 그러니까는 마치 또 오비 같이 네. 타이틀은 없는데 그래도 범친윤에 들어가는 그리고 친한계가 따로 있는데 친한계는 팬은 많은데 그 안에 세력이 어떤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실은 친한계가 선명성은 분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그걸 설득하면서 이렇게 새를 불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이걸 이제 정말 그 통합은 이 안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죠 지금. 안 그래도 소수 야당으로 지금 전락을 했는데도 여기서 또 네. 새 개파로 싸우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 나올까요? 하게 되면?
아 이거 돌렸잖아요. 아 이거는 그 출마 훌라후프요. 선언이지 훌라후프. 네. 큰 훌라후프 롱고 훌라후프 돌리고 당 대표 나오네요. 야인으로 돌아갈 요량이었다면 네. 그걸 참모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 그걸 찍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볼 수 있었는데 그걸 하면 정치인들은요. 네. 상당히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넌 다 생각이 있구나. 계획이구나. 아유, 아, 선배님. 계획이구나. 계획. 네. 아니 뭐 아무튼 나온다 출마 그러면 선언했다 훌라후프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서 20몇 %를 맞습니다. 얻고 네. 당 대표로 그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아마 캠페인을 하면서 나름 그 지지자들을 상당히 견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당원들의 또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지 이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참신하고 깨끗하게 그 과거와 절연하면서 정말 그 지금 그 초거대 권력 세력이 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근데 그 눈에 잘 이렇게 아직은 안 보여요. 네. 그런 사람이 네, 잘안 김문수 전 후보가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의 원래 뜻이 있었는지가 저는 약간 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뭐 다 안 중요한데 내가 얘기만 아니요. 원래 국회의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뜻은 다 대통령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말 뜻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김문수 들어서 예. 후보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마침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김문수 정도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만약에 지금도 당 대표 생각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당 대표 후보 할 수 있다 이 후보님이 하셔야 우리 당이 산다 이걸 옆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네. 혹시 있어서 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후보님이 사셔야 우리 당이 산다라고 삽니다. 말하지만 음. 후보님이 사셔야 제가 살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맞아요. 후보로서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 부채 의식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다음 당권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울 팀이라고 한다면은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팀, 다음 한동훈 한동훈 게, 팀 예. 또 그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요 정도 구친윤계가 아직 이제 있을 구친윤계. 것이다. 거기는 누구를 내세울까요? 아니면 거기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한동훈 쪽은 안 선택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계는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동훈계가 완전히 이렇게 네. 그 이분화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친윤계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네. 의도와 행동도 문제지만 그 한동훈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복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근데 아마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문수 전 후보도 약간 친윤계에서 이렇게 밀기가 좀 싫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는 지난 그 후보 교체 네. 시도 사건에서 자기네들이 김문수 후보를 완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조건 한덕수랑 이렇게 단일화 얘기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네.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선 네. 선거운동 어쩔 기간이니까 수 뭐 없이 김문수 갔지만.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지하고 가고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선거 다 이제 패배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원망도 많지만 네.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때 단일화 안 한다고 버틸 때 정말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제대로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기가 그냥 바로 시작돼 버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전 장관도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말을 꼬집어서 그때 그 감정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걸 좀 표출을 했고 네. 마찬가지로 친윤계 의원들도
아니 그때 좀 매끄럽게 처음에 뭐 김덕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대로 그대로 매끄럽게 갔더라면 우리가 그런 파동 없이 후보자 잘 등록하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원망이 서로 간에 있죠. 네네네. 그거를 풀기도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 원망이 아니라 친한계에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진짜 거의 불법적으로 야밤에 그렇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 김문수 선생님도 가만히는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걔도 그렇고 이 과정은 반드시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윤계도 뭐 뭔가 하나 사람 내세워야 수 이제 있겠네요. 버틸 수 있지 방어하려면.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네. 오셨나 몰라요. 근데 페이스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탈당했잖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이비 레밍. 네,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네. 곧 다가올 아이스에이지는 혹독한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하여튼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난의 단어들은 다 쓰신 것 네,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주를 아니, 퍼붓어요 지금. 레밍도 레밍이지만 사이비 레밍은 또 뭐예요? 레밍보다 더 나쁜 거죠. 아니 해석 그 감사합니다. 들쥐들 거기도 들쥐한테도 또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있네. 이 와. 레밍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무슨 공무원인가 하나 충북 어디에 공무원이 지방도 공무원들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보다 더 전인가요 혹시? 예, 이거 외국인이 썼던 표현이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확인되면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아 분노했었던. 네, 그 미국 사람이죠 물론 한국인은 들쥐 같다 이 네. 말이에요. 네. 음. 그 사령관 네.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주한 탈취하고 미군 사령관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다. 네. 네. 그 홍준표 전 후보도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후보 경선이 사실은 그 단초예요. 네. 본인이 국민 경선에서는 이겼는데 당에서 자기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구시장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고 굉장히 그 편을 들어주고 옹호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상남자다 부인을 이렇게 네. 사랑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원래 홍준표 후보는 좀 썼어요. 그렇게 뭐 여기서만 쓴 것 같지는 좀 않은데. 험한 얘기 많이 했죠. 예,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야당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오히려 단합이 되면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분오열됐다가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죠. 아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뭐 국민의힘은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후보는 전 시장은 요 당권 경쟁에 안 뛰어들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죠? 안 올 것 같은데요. 아 그 사람은 오더라도 네. 막 사람들이 막 오시라 오시라 해서 마지못해 가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탈당을 했는데 네. 지금 당에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지금 갈등이 폭발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온다면 여러 사람들이 요 홍준표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간절한 뭐 이런 거 정도 그림은 근데 만들어 놓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올 가능성은 뭐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제가 볼 땐 그런데요. 오히려 정 앵커님을 위협하는 언론인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희가 모셔서 패널 내겠습니다. 아 방송 출연 활발하게 할 수는 있겠다. 네, 재밌을 거예요 아마. 시청률 올라가는 데는 아주. 아 홍준표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볼 때도 그래도 국정의 파트너일 그럼요.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파트너도 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건강하고 또 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네. 당연히 국회 내에서도 또 제대로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야당이 자중질환을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안 하는 모습도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는 모습이긴 했어요. 대부분 이런 큰 선거에서 지면 일단 지도부가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합니다. 네. 근데 어제 그러지 않고 하루 지난 오늘에서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원장은 그나마도 뭐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가 안 돼 있고 분열 양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런 양상들이 조금은 오래 계속될 것 같아서 일단 뭐 민주당으로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처음 먹었던 메뉴가 비빔밥이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자 이런 의미를 아마 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비빔냉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다리 냉면 특히 맛있죠. 네, 코다리 냉면 맛있게 비벼 드시면 그 매콤 달콤 상콤한 그 맛. 그거 이제 중독성이 또 있거든요. 일산에 아주 유명한 35년 전통의 일산 비빔국수 맛집 레시피를 그대로 밀키트로 제조 공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또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칡냉면, 소스, 코다리회 무침, 절임 무, 식초, 겨자까지 별도로 다 넣어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준비하실 건 아무것도 없이 그릇만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맛에 대해서는 우리 최윤경 기자가 조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물건 좀 꺼내겠습니다. 달콤 새콤하고요. 그리고 씹히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그 냉면 위에다가 우리가 회냉면 그냥 비빔냉면 아니라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이제 코다리 냉면이 약간 이렇게 전득전득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위에 양념이 그래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헤. 그냥 면을 삶아서 빡빡 빨아가지고 그냥 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면을 잘 빠시긴 해야 돼요. 왜? 아니 원래 면은 이렇게 그 제대로 녹말 제거 안 하잖아요. 전분 그러면 성분이. 진짜 전분 이러면 네. 아주 맛이 이상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찬물에 팍팍 빨아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아주 빡빡 빨아서 맛있게 드시고 요렇게 이제 표장이 오는 거예요. 냉동 상태로 와서 이 뭐라 그러지 스티로폼 안에 또 아이스팩까지 완벽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냉면이 도착을 하고요. 여기 보면 소스랑 뭐 각종 뭐 절임류 이런 게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냉면이 옆에 있습니다. 요거는 삶은 후에 빡빡 빨아서 네. 전분 제거 잘 하시고 드시면 되겠다. 요거 새콤달콤하게 한 드시기 봉에 1인분 한 봉에 얼마면 사시겠는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얼마? 한 봉에 한 봉에. 세트로 파는 거 아니에요? 세트로. 아니 그러니까 한 봉에 얼마일까요? 한 봉. 예. 한 봉에 저거 세게 쓰세요 좀. 세야 돼요. 아, 빨리 하세요 좀. 5,000원. 에이, 5천 원 갖고 요즘 어디 가서 저런 거 먹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홈쇼핑처럼 이렇게 아, 배달되는 거 너무 아니에요? 하시네. 배달되는 아니, 거예요. 5천 원 네. 갖고 사와봐요. 어디서 사는지. 홈쇼핑은 그러면-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8,000원? 8천 원. 아,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요? 저는 한 9,000원만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9,000원 같은데 정도 이게 왜냐면 그냥 빨간 양념만 있는 게 아니라 코다리가 있잖아요. 코다리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 냉면집값 15,000원씩이에요. 네. 그래서 코다리가 그러나 9,000원 정도? 네, 우리 해와 바다는 6,900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깜짝 놀라시네요. 네. 아 거봐가 5,000원이 훨씬 가까운 가격이었네. 아하, 아니지요. 아 그 해와 바다가 그 콩국물 하는 거기죠. 그랬구나. 네. 그 이거 좀 콩국은 맛있었어요. 아, 수습해야지. 맛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6,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불경기 대비해서 여러분 저 냉면 생각 나실 때 근처 집 앞에 있는 혹은 뭐 어디 직장 근처에 있는 냉면집 가면 무조건 12,000원, 15,000원 뭐 맞아, 맞아. 18,000원씩 합니다, 네. 요즘에. 그러나 저희 6,900원에 준비한 거 댁에서 양도 그리고 거기서 파는 것보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혼자 배불리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게들에서는 둘이나 셋 가면 냉면 하나씩만 먹기는 좀 부족해. 만두 꼭 만두. 시켜야 됩니다. 네. 이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기 사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되나? 네. 그 콩국이 맛있어서 해와 바다를 치니까 잘 안 나오던데.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보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똑같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네. 가봤더니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네. 중소상공인이 잘 되시길 바래요. 네. 네. 여기 이제 쉽게 찾으면은 많이들 사 먹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영상 아래 저희가 링크를 정리를 따라 하겠습니다.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아마 의원님보다 잘 살 겁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중소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자, 해와 바다의 맛있는 냉면, 코다리 냉면 함께 하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